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숨가쁘게 1월 달려오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 주면 1월도 마지막입니다. 벌써 2024년 12달 중에 한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시장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좀 부침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주에 올해 첫 슈퍼 위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하게 되고요. 미국 FOMC 회의를 비롯해서 올해 우리가 전체 일정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29일 월요일에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미국의 부채 한도 또는 정부 부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얼마만큼의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한 계획을 공개합니다. 일단 월요일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몇 년물, 그러니까 국채도 만기물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종류의 국채를 찍어내겠다, 발행하겠다라는 내용은 수요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의 실적 시즌이 한창 시작하고 있죠.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핵심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이렇게 실적 발표할 예정이고요. 뭐 보시면 GM, 화이자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로 가게 되면 애플이나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등, 즉 다음 주에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이 대거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일, 3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고요.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31일에 결과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파월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일정들은 뭐 저희가 이 내용을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주간 경제지표 일정도 올려드리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가죠. 자,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잘 아시죠? 너무 이제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얼추 실공주다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초 이후에 다시금 뛰고 있습니다. 현재 1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갈리는 모습이 나와요. 뭐냐면 테슬라만 좀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독보적인 건 엔비디아입니다. 무려 24%나 올랐어요. 정말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가도 될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주라고 하시는 S&P 500 중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7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는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아웃퍼폼을 내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S&P 500 대비했을 때 거의 3배 넘는 수준으로 현재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이 수치가 지금 보면 2021년 말 정도에 한번 피크를 찍고 쭉 조정을 받았고 이게 아마 2022년 1월 초일 겁니다. 그때가 이제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3년에 AI 관련한 이슈가 확 불면서 다시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금은 최근에 계속 이제 고점에서 약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단순하게 이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치고 가자니 그건 분명히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되죠. 어떻게 보면 쏠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밸류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그렇자니 이렇게 또 빠지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또 약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약간 시장의 고민들이 좀 묻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월스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꽤 부진한 모습도 좀 겪고 있죠. 뭐 여러 이슈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 또는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걸 약간 국내 증시로 좀 가져와서 보면 국내 증시에도 2차 전지와 관련한 부분
특히 작년에 미국은 AI를 중심으로 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꽤 좋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딜레이 된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 전기차 수요의 둔화 또는 매크로 경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어닝 시즌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순가입자, 순증이 대략 1,300만 명 정도를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상으로 보면은 22년 10월인가요?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3개월 최저가 수준이에요. 올해 전체적으로 전망을 좀 해보면 약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에는 긍정적이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으로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S&P 500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현재 24일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 데이터로만 보면 대략 현재 시점에서는 S&P 500이 대략 15% 정도의 실적 발표를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보면 원래 이제 실적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서는 대략 전년 대비로 보면 1.2% 정도 증가할 걸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2.2% 정도 수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 다만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분기와 올해 2분기 상반기만 놓고 보면 실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시장은 뭐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기업들의 가이던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프라이즈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익 서프라이즈 비율은 현재 대략 81%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40%를 하회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게 지금 50%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태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대형주 말고 그럼 중소형주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중소형주들의 매출이 2개 분기 연속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서 상대지수 퍼포먼스도 보게 됐지만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는 모습 다만 중소형주들은 여기에서 약간 차별화가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서 여러 제조업 기업들의 경기를 실적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한번 살펴보면 간밤에도 보면 S&P 글로벌에서 주요국들의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 내 몇몇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를 보니 그게 이번 1월 달에는 상당히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급격하게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그래서 이게 일회성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저희가 좀 더 시차를 두고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 개의 지표는 전체적으로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꽤 높은 흐름들을 보였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주별로 다음 주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되거든요. 물론 비농업 취업자 수가 얼마만큼 늘었느냐 줄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제 그런 수치들이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나오는데 제가 좀 참고해 볼 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노동부에서 매월 초에 전체 데이터는 공개는 하지만 각 주별 데이터는 좀 뒤늦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각 주별 12월 기준에
실업률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국 평균이 대략 3.7% 정도 됐잖아요. 이 중에서 한 16개 주 정도가 이 3.7%보다 높은 실업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그게 어디냐 보면 여기 보시면 네바다주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여기 텍사스주라든지 일리노이주 또 뉴저지 이런 쪽이 좀 대표적인 곳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월 대비로 보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대략 15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는 3.7%이긴 하지만 연준이 올해 예상한 실업률이 대략 4.1% 정도이죠. 그럼 대략 0.4%포인트의 차이가 있죠. 근데 예전에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샴의 법칙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 실업률 기준으로 보면 최근 1년 내 저점에서 요 고점까지 대략 0.5%포인트 정도 이 허들을 넘어가게 되면 뭐가 발생하더라?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더라라는 이런 연구도 있었죠. 그 결과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대략 한 0.3 미만이거든요. 0.3 미만인데 제가 이 0.4%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향후에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이 0.3이라고 하는 부분이 0.5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 데이터도 여러분께 좀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연구원에서 어떤 데이터를 내놓고 있냐면 각 주별 경기 동향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11월 기준으로만 보면 미국 전역에서 약 21개 주에서 경기 둔화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경기가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 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옆에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밑에 것부터 보죠. 이걸 종합지수화 한 겁니다. 종합지수화해서 전년 대비 움직임을 한번 본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 이렇게 음영 구간으로 처리되어 있는 게 경기 침체 구간인데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전년 대비 0%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한 3% 레벨에서 좀 머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위의 그래프는 전월 대비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주가 얼마만큼 있느냐인 건데, 보시다시피 2023년 중반부터는 이 수치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아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오늘 목요일이죠. GDP 4분기 잠정치가 나올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한 GDP 나오 기준으로는 2.4% 정도가 됩니다. 4분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23년 4분기죠. 23년 4분기 기준으로 2.4%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GDP의 성장률은 상당히 좋다. 다만 개인소득 기반으로 추정하는 경제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 GD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꺾여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 두 개의 지표는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는데, 최근에 과거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벌어졌던 시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한 번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1% 중반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상당히 좀 다운될 걸로, 슬로우 다운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올해 중반 정도에는 약간 마이너스 성장률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혹시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 작년 10월 달, 10월 말 그리고 11월로 넘어가는 시점,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작년 연말 랠리의 트리거가 됐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채반도 발행 계획을 발표했었던 거예요. 어떤 부분을 발표했었냐면 3분기에는 이렇게 국채 발행이 늘어났었지만 4분기에는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시장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국채라고 하는 게 실제로 채권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채권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채권에서 가격과 금리는 역의상관계잖아요.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높아지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4분기 발행 계획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5%까지 치달았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쭉쭉쭉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자, 옆에 그래프 보시죠. 지금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물론 이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인데 요거 유예했잖아요. 네,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국채 발행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매 3개월마다 지금 부채가 1조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부채 그냥 꿔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매월 미국 정부가 부담했던 이자 비용이 대략 40에서 5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냐면 70에서 80억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1조 달러는 그냥 넘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채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중장기물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의 여부가 결국엔 국채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FOMC 회의가 있죠. 관전 포인트는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이 3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이 목표하는 2% 인플레까지 어느 정도 시점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쪽 그래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횟수 및 시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양적 긴축 지금 현재 매달 950억 달러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국채 6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350억 달러 규모로 양적 긴축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양적 긴축을 축소 또는 종료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적 긴축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말라가는 유동성이 다시금 이제는 뭐 더 줄지 않는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는 내용은 1월 달에는 일단 거의 100% 수준으로 동결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또는 동결할 거야 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좀 팽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 수치가 일주일 전에는 거의 80%였는데 최근 발표된 지표들이라든지 또는 연준위원들의 약간 매파적 스탠스 이런 것들이 기대치를 좀 줄여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은 거의 5월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할 거야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
그럼 지금 5월부터 하더라도 대략 6번이죠? 6번이면 얼마 됩니까? 150bp, 25bp씩 했을 때 150bp를 현재 책정을 하고 있고 그게 이쪽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빠르게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첫 슈퍼위크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주간입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정리했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상승 랠리가 지속될지 여부, 두 번째는 FOMC에서 어떤 힌트를 던져주는지 여부, 세 번째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등 초초초초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다음 주에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 특히 독감 걸리신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투자도 즐겁게 건강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